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해서 을이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니네가 아버지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밀약을 했던 것을 녹음 떴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억울하다. 실은 이렇게 해서 허기로 해놓고서 지금 와서 오리발 내민다. 라는 등등을 증거로 쓰려고 했더니 이게 증거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두 번째 질문이죠. 원고의 입장에서는 그 증거가 나오면 불리하죠. 뭔가 자기가 지금 실제 이 경우 소송의 경우만으로만 딱 잘라서 말하면 을이 나쁜 놈이었고 찾아오는 건데 그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전혀 양상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음된 그런 증거가 법원의 심증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갑축으로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쨌든 그랬을 때 갑으로서는 이 증거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부분에 어떤 방어 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증거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완석 어떤 방법을 써? 녹음됐어. 몰래 녹음했어. 자기네 물론 주체는 제3자끼리의 그 부분은 아니고 자기도 낀 부분이지만 녹음이 됐기 때문에 이 녹음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건 소송법 이전에 녹음됐다는 것 자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녹음이라면 녹음이 변조되거나 막 이렇게 또 그걸 갖고 조작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 사실은 또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딜레마는 뭐야?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증거로 썼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개인의 인격권 등의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두 개에 있어서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이해되겠어요? 네? 두 개의 싸움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용성호는 무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 무슨 석유 날르다가 쌈난 데가 뭐냐? 뭐지? 해적하고 싸움한 거. 그 배 이름이 용성호 아니었나? 근데 왜 그 이름이 웃기려고 한 거 아니고 진짜 나 잠깐 왜 그럼 용성호는 어디서 나왔냐? 나는 전혀 터무니없네. 비슷도 안 하네. 하여튼 그랬을 때 이 원고 입장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증거로 등장하는 걸 막으려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쪽은 그것으로 해서 자기 억울함을 밝히려면 다소 문제는 있지만 증거 방법으로 증거로 내세우고 싶겠죠. 그것에서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방법,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학설은 첨부가 있는데 판례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그 근거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심증 형성에 있어서 법관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주느냐의 문제로 남겨놓지 애초부터 증거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증거 능력,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긍정, 부정에 있어서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을 긍정하는 입장이 판례고 만약에 녹음 테이프의 경우라면 증거조사를 아까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 급까지도 갈 수 있는데 검증의 방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 자체에서 등장하는 것은 거기에 담긴 사람의 목소리, 대화에 담긴 어떤 사실 확정인데 그것을 증거조사하는 것은 검증이라는 방법에 의한다. 실제는 근데 녹취서 내라고 그래요. 녹취해서 이렇게 희곡 대본처럼 해서 내라고 하는데 증거조사 방법은 서증이 아니라 검증의 방법에 의한다가 판례예요. 그러니까 꼭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리의 두 가지 바라보는 시선은 자기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쪽에 무게를 두겠다라면 위법한 수집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가기 쉽고 인격권 등에 있어서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라든지 위법하다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입장, 근거를 취한다면 위법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가고 그 두 개 사이에 싸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설이 531면 보면 나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판례는 상대방 부지 중 알지 못하는 중에 비밀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에 있어서 증거 방법에 그래서 제한이 없다. 어디 가면 이런 용어가,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냐면, 애초에 어떤 교과서든지 증거 방법이라는 데 가서 보면 민사에 있어서는 증거 방법에 제한이 없다. 자유심증주의와 관련돼서 호부벌써 한번 나오고, 또 뒷부분 가서 자유심증주의라는 데 가서 보면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중에 증거 방법의 무제한이라는 그런 소제목 속에서도 또 한 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그 판단에 있어서의 그 영역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넘어가지 애초부터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반면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 그래서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 독수, 독가의 이론, 자백의 보강 법칙, 이런 게 형사소송법 306조인가 뭐 위법수집 증거는 이론상 인정되다 형사소송법 조문에 아마 2000년도 어디 중반 정도에 300 몇 조 거기 다 자백의 보강 법칙 다음에 아마 조문이 307조인가에 들어갔어요. 명문화됐어요. 위법수집 증거가 형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런 게 나 때는 무식하게 형사소송법 문제가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50점 딱 나왔어요. 그 출제위원회 박사 논문, 그때 당시 검사 여러 명 중에 한 명 검사인데 그분이 자기 박사 논문 작년에 쓰고, 예를 들어 그때 기준 작년에 쓰고 올해 나왔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기말고사 같은 문제도 금방 나오고, 그냥 문제도 무식해. 그냥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50점 막 무진장 애우는 거야. 무진장 애우. 옛날에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어떻게 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프린트물로 이렇게 인쇄해서 나눠줄 것 같아요. 옛날 조선시대처럼 방은, 그런 의미의 방은 아닌데, 이렇게 똘똘마리로 묶여 있을 것 같아요. 똘똘마리로 묶여서 들어와요. 네? 똘똘마리 묶여서 들어오는데, 또, 나 같은 사람은, 두껍기가, 이거 갑자기 올해부터 케이스가 나온다는데 하고 되게 주시를 해요. 두껍기가 이거 두꺼우면 이게 문제가 긴 거 아니에요. 이게 마른 게 길면. 근데, 의법수집 배제 50점. 그 다음에, 이문에 가서 25점짜리 뭐 상소재개 효력 25점 딱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한 면에 딱 있으니까 이게 두꺼울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 때부터 이제 케이스가 나올까 말까 막 이런 게 있는데 나와서 붙이는데 얇더라고요. 민법은 그때도 두꺼웠어요. 그래서 진짜 케이스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요새 같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어가지고 5분 전입니다. 이거 다 치우시오 하고서 긴장감 속에 있으면서 이제 본 종이 울리면 이거 쫙 찢으면 쫙 내려와요. 그럼 뒤에서는 안 보이는 사람 막 나와서 막 적어요. 그게 돼요. 그 사이에 막 앞뒤 사람 혼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갖다가 지원 원서처럼 그대로 앉히면 만약에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그 연장으로 앉으면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치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 게 동시에 내도 지그재그로 앉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됐었을 거야 아마. 아니 그건 뭐 의도적인 건 아니고 약간 뒷사람이 안 보이니까 보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상하게 제지당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작인데도 이렇게 적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안 보인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쫙 잘라지면 막 탄식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적중했다는 탄식, 어떤 사람은 1년 더 해야 되네. 이 탄식이 지금 막 동시에 솟구치는데 그 와중에 또 문제 100개로 나오고 이런 한 20-30초간의 그 혼선이 있어요. 혼선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적으로 들어가서 쓰는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문화 됐어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대한 그런 조문화가 됐어요. 그럼 왜 학자들은 자꾸 이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하느냐? 이론적으로는 형사소송과 맞춰서,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격권이라든지 의법성 이런 거를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근데 실무는 민사에서는 자유심증주의라는 근거하에 위법 수집 증거이지만 민사에서는 배제하지 않는다. 되겠어요? 이런 게 실제 최근에도 하급심인데 문제 보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형사적으로는 배제하는데 민사적으로는 그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같은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법학개론적으로 배웠는데 민사와 형사라는 게 어떤 같은 피해 같은 걸 둘러싸고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번 학기에 수업하다가 재미난 게 있어서 다룬 건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의법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마침 재밌달까 딱 그게 두 개가 동시에 문제가 됐던 이런 상황이 있어서 보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 증거도 민사선포 하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하급심인데 간통사건이에요. 남편이 간암으로 해서 간 이식받았는데 부인이 뭔가 외간 남자와 문제 있는 행동을 하다가 지금 그 남편의 시동생이 그걸 갖다가 쫓아서 추적을 했는데 간통 현장을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이때 원고가 부인이에요. 그럼 왜 원고냐? 지금 이거는 이혼 사건에서 지금 원고가 된 거예요. 그럼 좀 이따 그건 설명할게요. 여기 원고가 여자예요, 부인이. 원고를 의심하여 미행한 피고 남편의 동생이 위 가정을 내시경 카메라는 좀 틀린가?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문밖 같은 데서 이렇게 선 같은 거로 얇게 들어가서 찍었나 보지. 그러니까 내시경 카메라는 말을 쓰네.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하여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조서 과정에서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자신이 맞지만 상대방 남자는 허 F가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라 김지라는 사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간통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형사사건에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로. 또 한 차례 여기가 목사네. 미안해요. 아까 누가 목사가 아니라 여기 목사인 정애치와 또 다른 사람 상대방도 많네요. 하여튼 정애치와 또 허다가 발각됐는데 역시 또 이 두 번째 간통은 한 건마다 하나의 이제 제가 성립하고 뭐 실체적 경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성관계 등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역시 여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는 이 카메라로 찍은 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됐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 민사사건에서는 이혼사건이에요. 이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도 여자를 상대로 반소를 냈어요. 아직 우리가 본소 반소는 안 배웠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각각 이혼을 청구하는 게 본소 반소로 맞붙은 거예요.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뭔가 어떤 이혼 사유를 얘기하겠죠. 주로 폭행이나 이런 거가 심했다고.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 이혼 청구를 하는데 부인이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고 남편이 본소의 피고인 남편이 반소의 원고가 돼서 본소의 원고인 부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반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소와 반소의 이 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사건이 두 개예요. 부인이 내는 이혼과 남편이 내는 이혼은 우리가 소박한 생각으로 하면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누가 내면 어떻고 그래서 인정돼서 헤어지면 되는 거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부인의 입장에서 왜 여러분이 친족상속법 등을 배우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원래 할 수 없다든지 그다음에 위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금전적인 그런 것이 뒤쫓기 때문에
누가 내느냐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입장에서 낸 이혼 사건과 남편의 입장에서 낸 이혼 사건이 다른 건데 지금은 아예 본소의 제기의 경우를 이용해서 반소로 낸 거예요. 별도로 낼 수도 있지만 주로 본소에 대해서 공격당하는 입장인 남편이 다시 원고가 돼서 반소의 원고로서 부인을 상대로 본소의 원고를 상대로 반소 피고로서 지금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원고는 여자 부인이에요. 그래서 민사사건에서 이혼 사유가 있겠느냐, 즉 남편이 낸 입장에서 이혼은 이 부인이 간통, 부정한 행위 등을 했다라고 해서 이 증거를 쓴 거죠. 근데 형사사건에서의 간통의 증거로는 아까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이 민사사건의 가사사건이긴 하지만 넓은 의미의 민사사건에 있어서 쭉 읽어보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송법 하에서는 증거 능력의 인정 또는 증거의 체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익적 요청, 개인의 법익과 그 다음에 공익적 요청이라는 진실 발견, 이 두 개가 충돌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민사에서는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 민사 중에도 특히 가사 사건은 조금 실체적 진실 이런 것의 성향이 커요. 순수한 재산적이라면 뭐 실체적 진실 발견이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 사적 자치 그런 거하고 또 연결되기도 하는데 가사 사건에서는 조금 더 이 공익적인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이때 원고는 그 부인의 그게 지금 위법 수집된 증거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남편 손을 들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인 측에서 얘기했던 가사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사건 앞에서 봤던 거와 지금 이 민사사건으로서의 이혼 사건에서의 증거의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한번 재밌달까? 그게 대비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다뤘던 것 있어서 여러분한테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실제 됐는데 그럼 최근에 한 2주 전에도 또 하나 헌법재판까지가 가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2주도 안 됐어요. 1주 전에 3월 27일 날 헌재에서 위헌 심판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어요. 어떤 사건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런 거와 관련돼서. 헌재에서. 아주 지금 최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현재 최고 정치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까지 좁혀주는데 정은혜 뭐예요? 응? 정당 해산 심판 맞아요. 정당 해산 심판. 뭐가 쟁점이겠어요? 정당 해산 심판에서. 말해놓고 왜 쑥 빠져? 어? 그냥 우연히 맞춘 거야? 어? 뭐 왜 생각을 해서? 그냥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맞춘 거고 그 다음에 쟁점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또 순순히 자백하네. 함부로 철회하지 마. 어? 뭐가 쟁점이 됐던 거예요 거기서? 정당 해산 심판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진보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왜 그게 지금 막 문제가 됐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와 왜 연결이 돼? 왜 정당 해산 심판의 헌법재판소 규정에 보면 탄핵 심판 같은 것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하면서 이 정당 해산 심판은 진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사건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탄핵, 대통령 탄핵이란 건 나는 어디 교과서에서만 봤지 그런 게 실제 나오더니 정당 해산 심판도 또 실제 나오고 있어요. 참 희한하게 시험 범위 공부를 이상하게 정치인들이 이거 만들어주는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쟁점을 잡아주는 건지 교과서에서만 보던 거가 실제 그 거의 안 벌어질 것 같은 게 참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여러분 희한한 나라 같아. 나는 민법에서 뭐 동시사망 추정 같은 것도 무슨 뭐 비행기가 다 추락해가지고 뭐 같이 다 일가족이 몰살했다. 무슨 소설 쓰고 있나 했더니 그런 게 진짜 나왔잖아요. 그죠? 한 10년 전에 뭐예요? 일가족 막 그것도 해프는 부잣집 하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의사인 사이가 진료 때문에 하루 늦게 가다가 그 사람만 살고 다 해가지고 재산 싸움 났잖아요. 다 동시사망 추정이라 이게 대습상소하고 엮이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사후인지 막 이런 거 얘기했더니 막 드라마든 신문이든 현실이든 소설이든 드라마든 그냥 막장이 난무하고 참 안 날 것 같은 사건들이 막 나오니 얘들기도 오히려 이제 가상으로 들지 않고 진짜 들면 되는 건데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절차는 항상 절차의 기본법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탄핵 심판만은 약간 형사적인 이렇게 탄핵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의 응징하고 끌어내리고 뭔가 제재를 강하고 이런 느낌이니까 형사소송 하는데 여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다라는 게 왜 문제예요? 그럼 통진당에서는 왜 이걸 문제 삼으면서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이게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느냐 아니면 뭐에 따르느냐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갖고 온 거는 뭐가 주 쟁점이었겠어요? 그럼 민사에서는 공문서라든지 이런 약간 지금 우리 또 딴 데서는 뭐야? 안기부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지? 국정원이 뭐 또 증거 조작도 하고 막 이렇게까지 갔는데 뭐 국가기관 이런 데도 이제 못 믿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증거들이 막 들이밀고 있을 때 민사적으로는 형사적으로는 만약에 민사적으로는 위법수집 증거라면 증거로 쓰는 데 있어 제한이 없을 수 있는데 형사적으로는 그래도 위법수집 증거는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진당 측에서는 어떤 절차를 지금 채택해줘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자기 나쁜 놈으로 지금 빨갱이로 몰고 들어오는 이 증거가 막 그 관공서나 막 이런 그쪽 입장에서 보면 막 뭔가 불법적으로 자기네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막 몰래 녹취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증거로서 막 등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제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사소송 절차보다는 어떤 절차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문은 지금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지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 거죠. 걸었지만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일주일 전에. 어떻게 났겠어요? 괜찮다라고 났죠. 그러니까 그게 헌법소원을 걸어서 잘못된 규정이다라고 따졌지만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합진보당 측은 이 형사소송을 하는 게 자기네한테는 그래도 방어에 있어서 그나마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물리치면서 그거 아니다. 몰래 우리들 비밀로 얘기하는 거 뭐 그런 모임 같은 거 들어와서 몰래 떠갔다든지 국가가 수사기관에만 뭐 어떤 공문서적으로 만든 이런 것 등은 우리로서는 그건 믿지 못하겠다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로 가는 것보다 형사소송 절차로 가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따졌던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런 판단이 내려졌죠. 그래서 6-1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1요.